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내가 타고 가던 버스가 충돌해서 식물인간이 되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가령 오랜만에 만난 동창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곤해서 자겠다던 친구가 영영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나, 중학교 때 나를 괴롭히던 친구가 군대에 후임으로 들어오는 경우나, 꿈자리가 좋아서 구입했던 복권이 2등에 당첨되는 경우 등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 우리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주기 마련이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 또한 일상적인 삶의 범주에서 이해하려고 하며, 적응하지 못할 것 같던 일들은 결국 어떠한 형태로든 우리에게 적응이 된다. 하지만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결코 일상적인 일이 아니며 나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도 없었다. 나는 분명 친구를 만나기 위하여 버스를 탔고, 조금 먼 거리라 생각되어 맨 뒷자리에 앉아 오른쪽 다리를 왼쪽 다리에 올리고 팔짱을 낀 채로 편안한 숙면을 취하고 있었다. 분명 내가 다시 눈을 뜬다면 나는 버스 안에 있어야 한다. 이것은 당연한 사실이며, 나의 실수로 하차해 아는 정류장을 지나거나 버스를 잘못 타서 완전 다른 마을에 있다거나, 이러한 일들은 내가 종종 했던 실수기 때문에 결코 문제될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지금 나는 편안하고 한적한 버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저 붉은 바위와 차갈만이 보이는 그러한 땅에 누워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나는 지금 아무것도 입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몸을 일으켜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눈이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확실한 것은 내 눈앞에는 내가 원하는 서울의 고층 빌딩이나 사람들의 모습 등의 모든 것이 보이지 않으며, 그저 붉은 땅 위에 나체 내가 있으며 내 앞에는 붉은 산 하나가 솟아 있다는 사실이다. 내가 버스에서 자는 동안 누군가가 납치를 했나? 내가 아직 잠에서 덜 깬 것일까? 등의 많은 생각을 해보았지만, 내가 아무리 깊이 잠이 들어도 중간에 안 깼을 리가 없으며, 나의 신체에 아무런 상흔도 없다는 것은 나는 저절로 옮겨졌다는 표현이 더 적합한 것 같았다. 그렇다고 내가 아직 꿈에 있다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위식이 선명하며, 확인하려고 비틀었던 나의 살은 현실의 아픔을 고스란히 전해주었다.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무것도 걸치지 않아 부끄러움을 느끼고, 중요한 부분을 가리고 주위를 둘러보고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손을 내린 채 온몸을 훑어보았다. 딱히 아프다거나 고통이 느껴지는 부분은 없으며 몸에 별다른 상처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해나 달이 없으나 어둡지는 않고 마치 붉은 사막 같다. 그렇다고 사막처럼 숨을 못 쉴 만큼 덥거나 모래로 둘러싸이지 않고, 적절한 날씨의 모래 대신 붉은 바위와 자갈이 있다. 나는 내가 왜 여기에 이러한 모습으로 있는지는 모르지만 내 눈앞에 있는 산을 올라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얼마나 걸었을까? 나의 몸에선 땀이 나기 시작했고, 맨발로 걷던 발바닥은 눈에 띄게 부어 있었다. 중간에 계속적으로 쉬기는 했지만 힘들다는 생각보단 끊임없이 밀려오는 통증이 나의 발걸음을 지연시켰다. 이것이 현실이라면 필시 2시간 이상은 걸었겠지만, 나의 노력과는 다르게 처음 보았던 산의 모습은 그 자리에 있을 뿐이었다. 다리의 고통이 극에 달하였을 땐 결국 바닥에 쓰러지듯 눕게 되었다. 자고 일어나면 다시 버스 안에 있을 것이란 생각에 눈을 감고 잠을 청하였다. 하지만 나의 생각과는 다르게 잠을 청할 수 없었다. 나는 가끔씩 엄청난 피로를 느끼고 편안한 침대에 누워도 잠을 못 이룰 때가 있었다. 그러한 날은 몇 달에 한 번 정도로 자주 오는 편은 아니지만, 한 번 잠을 이루지 못하면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나의 피로와 의지와는 상관없이 마치 뇌에 카페인이 가득 차서 뇌가 나의 수면 시간을 착각하기라도 한 듯 밤새 뒤척거리곤 했는데, 지금 나는 그러한 느낌을 받고 있었다. 어차피 잠들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고통을 억누르며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산에 오르기 시작했다. 그렇게 아픔을 참고 오르기를 계속하자 산은 나의 노력에 답하기라도 한 듯 처음과는 다르게 조금 가파른 경사를 오르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다리의 통증을 이기지 못하여 중간에 대자로 누워 잠을 청하여 보아도 이상하리만큼 또렷한 정신으로 결국 잠을 이루지 못했고, 나는 악으로, 그리고 나를 여기에 가둔 사람에 대한 분노로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며칠이 지났을까? 이곳은 시간이란 존재하지 않는 듯 했다. 해라는 자연은 존재하지 않았지만 붉은색의 세상이 존재하였고,
바람이나 비 따위의 자연현상 또한 존재하지 않았다. 며칠이 지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3일은 좋게 지난 듯하다. 중간에 큰 소리로 욕도 해보고 머리를 쥐어뜯고 많은 일들을 해보았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배고픔도 존재하지 않았고 목마름도 존재하지 않았다. 물론 잠을 이룰 수도 없었다. 그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땅에 내가 존재하는 것이었다. 나의 몸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다. 내가 살던 현실에서 누군가 나를 본다면 아마 좀비로 착각할지도 모른다. 산을 오르는 동안 이미 걸어서 올라갈 정도의 경사는 없었고 온몸으로 산을 오르다 보니 나의 손톱은 이미 반 이상이 닳아 있었고 손에 물집이나 온몸에 상처는 말할 것도 없었다. 제일 심각한 것은 역시나 다리였다. 이제는 거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상처가 깊었다. 또한 아픔을 견디려고 계속적으로 입술을 깨물다 보니 입술 또한 끊임없는 고통을 주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하였고 산을 오른다 해서 달라질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지만 그저 본능이 시키는 대로 움직였다. 드디어 정상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제는 걷는다는 표현보단 기어서 오른다는 표현이 더 알맞을 것 같다.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마지막 힘을 다하여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는다. 결국은 바닥에 눕는다.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다. 눈물이 흐를 때마다 온 얼굴에 상처에 스며들어 고통을 느꼈지만 이러한 작은 고통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었다. 도대체 나는 왜 이러한 곳에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 눈을 감았다. 이상하게 그토록 원해도 느낄 수 없었던 졸음이 쏟아진다. 이대로 잠들면 다시 현실로 돌아갈 수 있을까? 내가 죽는 것일까?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많은 생각이 들었지만 지금은 잠드는 것이 좋았다. 이대로 눈을 감고 죽어버리는 것도 나쁘진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갑자기 부모님의 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울고 있었다. 나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그저 그들의 우는 모습을 지켜만 보고 있었다. 나는 결국 죽은 것일까? 그래서 나의 부모님은 울고 있는 것일까? 존재하지 않는 나의 모습에서 나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삶에 대한 의지를 느꼈다. 이대론 죽을 수 없다는 생각에 정신을 차렸다. 달라진 것은 없었다. 나는 여전히 붉은 산의 정상이 보이는 곳에서 만신창이의 모습으로 누워 있었다. 하지만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다면 내가 이 산을 오를 수 있다는 믿음이었다. 움직임 하나하나가 고통스러웠고 이제 나에게도 한계가 다가옴을 느꼈지만 결국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정상에 올랐다. 정상에는 빛이 있었다. 태양이 비추는 빛과는 다르게 굉장히 강하고 눈이 부셔 눈을 뜰 수 없었다. 나는 그 빛을 맞으며 이대로 죽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했다. 정신을 잃어갔다. 하지만 나는 웃었다. 눈을 뜸과 동시에 정상에서 느꼈던 엄청나게 강렬한 빛을 느꼈다. 나는 아직도 정상에서 죽지 못한 것일까? 온몸의 고통 또한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렇게 강렬한 빛에 적응이 되어 완전히 눈을 떴을 때는 산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이곳은 병실이다. 나는 그 산에서 구조된 것일까? 그리고 내 청각을 자극하는 엄청난 소리에 나는 그곳을 바라보았다. 은빈아. 아이고, 은빈아. 살아났구나. 살아났어. 의사 선생님. 나의 어머니였다. 그녀는 쉬지 않고 눈물을 흘렸다. 난 그저 온몸의 붕대를 감고 있다는 것과 내가 살아있다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다. 몇 분 뒤에는 의사와 간호사가 놀랍다는 표정을 지으며 들어왔다. 그들은 나의 맥박을 체크하며 계속적으로 이것저것을 질문하였다. 나는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모든 것을 대답해 주었다. 그렇게 의사와 간호사가 자리를 비웠을 때 나는 어머니에게 물었다. 내가 왜 이곳에 있는지 어떻게 된 것인지를. 내가 들은 사실은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었다. 나는 벌써 5달이나 이곳에 누워 있었으며 5달 전 내가 타고 가던 버스가 역주행하는 트럭과 충돌해 트럭 기사와 버스에 있던 승객과 버스 기사 모두가 즉사했다. 맨 뒤 좌석에 있던 나는 기적적으로 살았지만 외상이 심하여 살아날 가망이 거의 없고 살아난다 하여도 식물인간으로 살아야 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지만 5달 만에 극적으로 깨어난 것이다. 중간에 심장이 완전히 멎었던 적도 있었으나 이렇게 살아났다는 것이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다음 여러 사람이 왔다. 나의 가족,
나의 친구들 등이 왔지만 나는 차마 붉은 산에 대하여 말할 수 없었다. 그들에게 말하여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은 나의 붉은 산에서의 생환이 아닌 그저 나의 극적인 생존에 대하여 놀라움의 표시만 할 뿐이다. 나는 움직일 수 있는 손으로 온몸을 만졌다. 약간의 고통은 있었지만 내가 겪었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무리하지 말라는 의사의 말과 극구 말리는 어머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몸을 일으켜 세웠다. 그리곤 창문을 걷었을 땐 온몸으로 따스한 빛을 느낄 수 있었다. 바로 이것이었다. 내가 경험한 모든 것들은 이 빛 하나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그 빛만큼이나 따뜻한 손이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아무런 말 없이 있었다. 얼마 후 나는 완치에 가까울 정도의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나왔다. 사람들과 의사는 기적이라고 하였지만 그런 말 따윈 신경 쓰지 않았다. 그저 모든 행동과 생각이 행복하고 감사했다. 많은 일들이 있었고 항상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나는 하늘에 있는 빛을 바라보았다. 그 빛은 항상 밝고 따스했다. 그리고 그 빛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냉동인간. 희망을 건 지 벌써 10년 하고도 조금의 시간이 흘렀다. 뉴스에서 시끄럽게 떠들어대던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혹한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도 한심했다. 현실이 싫으시다면 미래로 오셔서 다시 시작하시는 건 어떠십니까? 힘들고 살아갈 이유조차도 못 느끼는 현실에서 벗어나 미래의 희망을 걸어보시는 건 어떠십니까? 한심해서 말이 다 안 나온다. 인간은 신으로부터 만들어진 존재. 애초에 시간을 거스르는 것으로 신을 거역하는 일은 인간에게 맞지 않았다. 신성을 모독해서 신에게 쫓겨난 이단들을 봐도 신을 향해 독서를 펼친 자에게 내려진 형벌과 저주도 신을 거역하는 행위는 우리에게 애초에 맞지 않았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상이나 하고 거기에 이끌리기까지 한 나 자신을 오늘을 포함해 3700일째 계속 저주한다. 나를 이런 곳으로 보낸 사회를 저주하고 나를 태어나게 한 부모를 저주하고 정부를 저주한다. 그래, 지금부터 대략 10년 정도 전이었다. 서울 변두리에 위치한 골방에서 인형에 눈을 붙이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부모님께서 일찍 돌아가셔 생업의 전반을 책임져야 했던 나는 결국 중학교도 끝마치고 나오지 못했다. 누구나 흔히 갖고 있다는 자격증은 물론이거니와 특별한 기술조차도 갖추지 않은 나였기에 할 수 있는 일은 인형의 눈 따위나 하나하나 실룩뱀에 붙이는 것과 같은 단순 작업. 그것이 전부였다. 정부에서 매월 꼬박꼬박 나오는 눈곱만큼이나 적은 생활보조금은 꼴랑 집세로 다 써버리고 골방에 틀어박혀 이런 비참한 일을 하던 나는 세상에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불만이 점점 커져 비난이 되고 저주가 되었다.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는가? 왜 남은 흔히 있는 부모 하나 없는 것일까? 왜 나는 이런 일밖에 못하는 걸까? 사회에 대한 불만과 고독 그리고 분노가 겹쳐 매일같이 쏟아내던 불만과 저주의 소리들. 계속해서 마음속 한 곳에 응어리졌다. 환경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지만 나의 마음은 그 당시 매우 비틀어져 있었다. 아니 표현을 정정한다면 나 스스로 나 자신을 환경과 비틀어 버렸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지금은 이렇게 조그마한 곳에서 끊임없는 상상에 미쳐가고 있는 나에겐 그때가 얼마나 그리운지 모른다. 적어도 몸을 움직일 수는 있었으니까 말이다. 말도 하고 TV도 보고 나 자신을 즐길 수 있었을 때가 얼마나 그리운지 모른다. 10년 전 그렇게 일상이란 하염없이 반복되는 비참함의 연속을 살아가고 있을 때였다. 몇 달 전과 같이 TV를 보며 몇 년 전과 같이 인형의 눈을 한 땀 한 땀 꿰매고 있던 중이었다. TV에서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는 수만 가지 사건에 대해서 욕을 하고 비난을 하던 때였다. 어김없이 TV 화면에서 나오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 큰 소리로 욕을 하고 있던 때 TV 하단에 자막이 흘러나왔다. 삶이 힘들고 고달프십니까? 나를 포함한 모든 것이 지겹고 포기하고 싶으신가요? 그럼 미래로 당신들을 초대합니다. 100년 후의 미래에서 과거로 돌아가지 못한 채 새롭게 시작해 보시는 것은 어떤가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미래를 향한 프로젝트 연구소가 후원하는 삶이 힘들고 고달픈 이들, 사는 것이 힘든 이들 그 모두를 우리가 꿈꾸는 미래로 보내준다는 사실.
나에게 있어서 그 자막은 나의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출구이자 행복의 날개였다. 희망이 없고 헛풀이로 남을 욕하던 내가 변화에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있다라는 생각에 그날 바로 지원했다. 누군가 보면 내가 정말 멍청했을 것이다. 미래 역시 보장된 것이 없는데 왜 가려고 하느냐? 나의 대답은 그 정도로 사는 것이 힘들었기 때문이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생활. 이런 생활에서 탈피해 새로운 세상에 나아가 살아가고 싶다. 보장이 안 되더라도 희망이 보이기에 한번 그 희망을 따라가 보고 싶다. 이것이 나의 진솔한 감정이었다. 그렇게 나는 해버리면 안 될 선택을 해버리고 말았다. 내 자신을 버려버리고 만 것이다. 일주일 후 현재를 버리고 미래로 가길 희망하는 사람들은 타임머신이란 버스를 타기 위해 서울 여의도 공원을 밀어버리고 새로이 건축한 정부의 미래를 향한 프로젝트 연구소로 향했다. 여의도 정가운데에 위치하고 비행기의 비상활주로로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여의도 공원 위치에 만들어진 거대한 연구소 앞에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당일 모였다. 어딜 같은지 똑같이 길고도 긴 윗 대가리들의 설교를 들은 후 우리는 건물 속으로 들어갔다. 각각의 인원수에 맞춘 듯 수십만 개의 캡슐이 연구소에 빼곡히 채워져 있었다. 캡슐은 소형 자동차 크기였는데 여러 다른 기계들이 빼곡히 옆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도 역시 이 광경에 놀라워했고 새로운 희망에 근접했기에 모두들 들떠 있었다. 걱정과 괴로움 따윈 전혀 없는 즐거운 표정으로 인솔자의 지시에 따라 나를 포함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배정받은 캡슐로 들어왔다. 문이 닫혔다. 그 순간 마지막으로 눈을 뜬 채로 떠올린 생각은 드디어 나에게 저주만 내리는 이 세상에서 빨리 사라져 버리고 싶다 뿐이었다. 그래, 그렇게 생각뿐이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오늘에 이르렀다. 신이 정해놓은 시간이란 법칙을 깬다는 건 애초에 불가능한 것이었다. 저 빌어먹을 기계에서 뿜어나온 차디찬 기체에 우리의 정신만을 제외한 몸의 모든 부분은 얼어버리고 말았다. 자지도 못하고 심지어 눈조차 뜨지 못하는 어떠한 행동도 불가능한 채 이 조그마한 캡슐에서 10여 년을 살아가고 있다. 100년만 참으면 이 고통에서 해방된다는 이 생각만을 믿은 채 그 추상적인 희망만 믿고 나는 오늘도 캡슐에서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한다. 미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이 공간에서 사회와 세상 심지어 자신까지 비난하고 부정했던 나는 오늘도 모든 것을 비난하고 있다. 그 모든 것을 부정하는 중이다. 100년이란 희망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나는 남은 90년을 살아가고 있다. 지구에는 더 이상 진정한 인간이 설 자리가 없다. 2052년도 지구의 인구가 100억을 돌파했을 때 저명한 학자가 한 말이다. 너무도 불어버린 인간 때문에 정말 인간 발전에 필요한 인간이 설 자리는 줄어들었다는 것이 그의 핵심이었다. 인간 발전에 치명상을 끼칠 사람들. 예로 들어서 모든 사회와 세상을 비난하고 부정하는 인간들. 현재보다도 꿈에 집착해 현재의 모든 것들을 버릴 인간들.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무조건적으로 자기의 행복을 바라는 파렴치한 인간들을 한 곳에 모아 더 이상 그들로서 진정한 인류에게 해악을 만들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미래를 향한 프로젝트. 진짜로 인간을 타임머신으로서 미래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하게 이 세상에 필요한 열심히 노력하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만을 모아 진정한 인류의 미래를 실현시키는 것이 프로젝트의 목적이었다. 프로젝트는 모든 것을 부정하고 자신조차도 미래라는 막연한 추상적인 목적 때문에 현재에서 지워버릴 수 있을 정도의 인간들을 가두어 진정한 인류에게 피해를 끼치게 하지 않는 것이 목표였다. 모두의 예상대로 어마어마한 숫자로 모인 쓰레기들. 자신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야 마는 그 인간들은 얼려져 그렇게 몇백 년간 차디차게 감금될 것이다. 진정한 인류들이 인류에 추구되어야 할 목적인 유토피아를 완성할 때까지 무한한 시간 동안 계속 말이다. 그렇게 그들이 지구상에서 사라진 후 지구에는 희망이 찾아왔다. 세 번째 이야기, 이상한 생물체. 지금 나는 이 상황을 빠져나갈 기회를 엿보고 있다. 버스 안의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이 얼마나 위험에 처해 있는지 아무도 모를 것이다. 창밖을 쳐다보니 서리가 끼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서리가 끼지 않았어도 겨울밤 2시경에 산길도로에 무엇가 있으랴마는 민경은 안절부절 못하다가 흘금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런 제기랄. 민경은 재빨리 눈을 아래로 내렸다. 여자는 민경을 빤히 바라보고 있었다. 짧은 순간 눈을 마주쳤다.
알아차렸을까? 그녀는 소름이 돋는 것을 느끼고 조그맣게 진저리를 쳤다. 민경은 조금 전에 있었던 일을 회상했다. 그녀는 소설가였다. 소재를 구하러 떠난 무전 여행은 눈 오는 전라도 산길에서 중단되었다. 걸어도 걸어도 민가는 없었고 그때 때마침 지나가는 관광버스는 그녀에게 구세주로 보였다. 손을 열렬히 흔들자 버스는 천천히 멈추어 섰고 민경은 쭈뼛거리며 차 안으로 계단을 올라 들어갔다. 저기, 제가 너무 추워서요. 기사는 쌀쌀맞은 눈초리로 민경을 흘끔 보았다. 민경은 약간 화가 났다. 저런 태도를 보일 거라면 그냥 갈 것이지 왜 차를 멈춰서 자신을 태워주었을까. 저 가까운 마을에만 도착하면 내릴게요. 기사는 일말의 반응도 없이 문을 닫고 차를 출발시켰다. 쥐 하는 소리와 함께 뒤에서 들어오던 찬바람이 뚝 끊겼다. 살았다 하며 그녀는 넉넉한 기내 좌석들을 향해 걸어갔다. 차 안은 따뜻했다. 모두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커다란 관광버스인데 탑승객은 10명을 조금 넘어 보였다. 모종이 여행을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인가 보다 하고 민경은 생각했다. 민경은 승객들이 깨지 않도록 조심조심 발소리를 죽여 맨 끝 좌석에 털썩앉았다. 높은 뒷좌석에 앉으니 버스의 모든 전풍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묵묵히 운전하는 쌀쌀맞은 기사의 뒤통수를 시작으로 뿔뿔이 흩어져 앉아있는 각 승객들의 앞뒤로 움찔움찔대는 뒤통수까지 천천히 승객을 한 명 한 명 훑는 와중에 민경의 한 여자의 뒤통수에 머물렀다. 긴 생머리였는데 윈스를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부스스했다. 윤기 없이 뻣뻣해 보이고 억세 보였다. 말하자면 살아있는 사람의 머리칼 같지 않달까. 여자는 민경의 좌석에서 두 칸 앞에 앉아 있었다. 민경은 그때 놀라운 것을 보고 말았다. 갑자기 여자의 뒤통수가 가로로 쭉 벌어졌다. 벌어진 머릿속에는 마치 상어의 이빨 같은 날카로운 이들이 가득했다. 이빨에는 피 같은 것이 엉겨 있었다. 마치 하품을 하는 것처럼 쭉 벌어졌던 뒤통수는 마치 거짓말이었다는 것처럼 순식간에 덥석 닫혔다. 민경은 얼어붙었다. 벌어진 뒤통수 안에서 사람의 잘린 엄지 손가락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때 버스가 과속 방지턱을 뛰어넘었다. 쿵 소리와 함께 모든 승객들이 흠칫 놀라며 잠에서 깨었다. 잠시 두리번거리던 사람들은 창문 밖이 여전히 어두운 것을 확인하고 버스 앞쪽의 전자시계를 바라보고는 다시 고개를 의자에 묻었다. 새벽 2시 45분. 그리고 그때에 그 뒤통수 여자도 천천히 다른 사람들이 도로 잠을 청할 때쯤에야 느릿느릿하게 허리를 의자에서 떼었다. 그리고 순식간에 고개를 획 돌려 민경을 바라보았다. 민경은 자신도 모르게 내부에서부터 소름이 돋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평범한 사람의 얼굴인 것 같았지만 뭔가 결여되어 있었다. 퀭한 눈, 다크서클, 부르튼 입술 전형적인 거짓골의 여자였다. 하지만 민경을 두렵게 한 것은 초점이 전혀 맞지 않는 듯한 저 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민경 자신을 쳐다보고 있을 시선이었다. 당장 내려야겠어. 민경은 그렇게 마음먹었다. 뒤통수 여자는 아주 천천히 민경을 돌아보았던 속도보다 거진 3배는 걸릴 시간을 투자해 고개를 천천히 앞으로 돌렸다. 민경은 이제 그 여자의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소름 끼쳤다. 뭐란 말인가 저 여자는. 귀신. 저런 구체적 형상을 지닌 귀신이라니. 그것보다 뒤통수에 입이 달려있는 사람을 잡아먹는 귀신이라니. 번지수가 틀리다. 저건 분명 살아있는 생명체였다. 먹이사슬에서 인간에 위해 서 있는 밝혀지지 않은 미지의 어떤 이생물체임에 틀림없었다. 저 뒤통수로 사람을 우적우적 씹어 먹었으리라. 민경은 떨리는 발을 간신히 떼어 운전석으로 천천히 다가갔다. 여자 옆을 지날 때 여자가 고개를 풀어줄 것처럼 획 돌려 민경을 바라보았다. 민경은 다리에 힘이 풀려 쓰러질 뻔한 것을 추스르고 주먹을 꽉 쥐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버스기사에게 다가갔다. 저기요. 저기요. 민경이 울음 섞인 목소리로 나지막이 소리쳤다. 버스기사는 그제야 무심한 눈초리로 민경을 흘끗 보았다. 내려주세요. 왜 그러는감? 눈 오는 길판에서 돈도 안 받고 태워줬더니. 아니요, 괜찮아요. 생각해보니 밖에서 걷는 게 더 낫겠어요. 그러니까. 어이고, 이 날씨에 밖에 걸었담 뒤져 뿌리지. 1시간만 더 가면 마을이니까 그냥 있더라고. 민경은 백미러로 흘끗 버스 뒤를 보았다.
여자는 아직도 민경을 그 기묘한 눈으로 풀린 듯한 눈으로 쏘아보고 있었다. 내가 자신의 정체를 눈치챘다는 것을 아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자 한시도 이곳에 남아있기 싫었다. 그냥 내려달라니까요. 아니, 이유가 뭔가 뜬금없이. 그냥 내려줘요. 아저씨. 제발요. 네. 이상한 아가씨네 뭘 울기까지 하고 그래. 누가 보면 내가 납치라도 하는 줄 알겠네 알겠어. 아저씨는 투덜투덜거리면서 버스를 정지시켰다. 버스는 눈길을 조금 더 미끄러져 가다가 엔진 소리와 함께 정차했다. 쥐 소리와 함께 버스 문이 덜커덕 열렸다. 민경은 허겁지겁 문 밖으로 뛰어내렸다. 뒤를 보자 버스는 벌써 문이 닫히고 있었다. 이윽고 버스는 시골 눈길을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민경은 안도의 한숨을 몰아쉬었다. 버스는 이제 50여 미터가량 먼저 떠나가고 있었다. 저 따뜻한 불빛이 아쉽지만 그 괴물에게 잡아먹힐 걱정을 하면서 버스 안에 있는 것보단 100배 나으니까 안전하다고 생각되자 민경은 서서히 궁금증이 일었다. 대체 그건 뭐였을까? 무슨 생명체일까? 혹시나 외계인은 아닐까? 나중에 이런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 해도 좋을까? 의심이 들었다. 모두 정신병자로 취급하겠지. 결국 이 얘기는 나 혼자만 아는 비밀로 무덤까지 가져가야 옳을 것이다. 그때였다. 100여 미터를 가던 버스가 갑자기 정차했다. 그리고 양옆으로 요란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캬악 소리와 으악 소리. 무언가 찝기는 소리가 다발적으로 조그맣게 들려왔다. 그리고 그 소리는 정확히 10여 초 뒤에 멈췄다. 치익하고 버스 문 열리는 소리가 민경이 있는 곳까지 희미하게 들려왔다. 딸칵 딸칵. 계단 내려오는 소리. 열린 문으로 여자가 내렸다. 버스 내의 전조등 불빛이 여자를 희미하게 비추었다. 피범벅이 된 버스 내부가 차창 안으로 보인다. 여자는 천천히 민경이 있는 쪽으로 돌아섰다. 아니, 반대로 돌아섰다. 그리고 그녀는 뒤통수를 앞세우고 민경이 있는 쪽을 향해 전력 질주로 달려오기 시작했다. 네 번째 이야기, 진원재. 옛날에 여기를 하고 싶다. 나는 중학교에 다닐 때 첫 여자친구를 교통사고로 잃었다.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는 쇼크로 머릿속이 새해졌었다.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 눈물도 나지 않은 채 그저 담담할 뿐이었다. 가족들은 무척 나를 걱정했지만 나를 그저 가만히 바라봐 주었다. 그리고 몇 달 정도 지나 그녀의 빈자리가 익숙해지기 시작했을 때 꿈속의 여자친구가 나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때는 뚜렷한 모습이 아니라 멍한 윤곽뿐이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나는 기쁨과 슬픔이 뒤엉킨 채 울고 있었다. 여전히 나는 그녀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나는 다시 여자친구가 나오는 꿈을 꾸었다. 이번에도 모습은 뚜렷하지 않았지만 희미하게 미소 짓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 역시 기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다. 좋아했던 것, 싫었던 것, 첫 데이트를 했던 유원치, 처음 손을 잡았던 그때,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잠에서 깨어난 뒤 나는 진심으로 여자친구가 나를 만나러 와주었다고 생각했다. 정말로 기뻤다. 이상하게도 그 이후 여자친구는 종종 내 꿈에 나오게 되었다. 슬퍼하는 나를 걱정했던 것일까? 점점 꿈속의 여자친구는 말도 하기 시작했고 모습도 뚜렷해져 갔다. 마치 살아있을 때의 모습과 똑같을 정도였다. 그 이후로 나는 꿈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내 마음대로 꿀 수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대략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여자친구가 꿈에 나왔다. 나는 공부나 동아리 활동에도 관심을 끊고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 무렵부터 어머니는 내 모습을 보며 걱정하기 시작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점점 여위어가면서도 잠만 자는 나.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그 당시에 나는 비정상적으로 성격이 급했다고 한다. 가족이나 친구들과도 서서히 사이가 멀어져 갈 무렵 꿈속의 여자친구는 나에게 부탁을 하기 시작했다. 그전까지는 그저 살아있을 때처럼 이야기만 하던 것이 어떤 것을 가져다 달라는 요청이 된 것이었다. 그렇지만 이상하게도 가져다 달라는 물건의 이름을 말할 때면 어디선가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와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가지고 싶은 것을 얻지 못한 탓인지 점점 꿈속의 여자친구는 화를 내기 시작했다. 나는 필사적으로 여자친구의 무덤에 생전에 좋아했던 음식이나 책을 공양했다. 하지만 그런 것을 원한 것이 아니었던지
결국 여자친구는 무서운 얼굴로 화내기 시작했다. 너무나도 보고 싶은 여자친구의 꿈인데 꿈을 꾸면 화를 내는 모습만 보게 된다. 나는 나 스스로도 느낄 만큼 초췌해지기 시작했다.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에게도 불행이 닥치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교통사고를 당하고 형은 간염에 걸려 입원했다. 나는 그녀의 영혼이 화가 나서 우리 가족을 저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 무서워졌다. 결국 나는 어머니에게 꿈에 관한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어머니는 나를 절로 데려가 재령 의식을 받게 되었다. 재령은 무척이나 어려웠다고 하지만 나 자신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재령을 해준 것은 비군이었다. 재령이 끝나자 나는 무척 지쳤지만 묘하게 시원한 기분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 비구니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죽은 여자친구가 꿈에 나왔다는 것, 그리고 여자친구가 가지고 싶어 하던 것을 주지 못해서 화가 났었다는 것을. 비구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한동안 침묵을 지키다 이렇게 말했다. 당신의 꿈에 나왔던 것은 당신의 여자친구가 아닙니다. 전혀 다른 사악한 악령입니다. 슬픔에 잠긴 당신에게 달라붙으려고 했던 거지요. 당신의 여자친구는 착한 사람들이 죽은 뒤 가는 곳에 있습니다. 원래 그곳에서 현실로 나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계속 속고 있었던 건가? 내가 봤던 건 여자친구의 모습이었는데 지금껏 나를 해치고자 해서 나타난 거였어? 왜 그런 거지? 정말. 비구니는 말을 이어갔다. 그 악령이 가지고 싶어 했던 것은 당신이 하고 있는 그 목걸이였습니다. 나는 내 목을 내려다보았다. 푸른 펜던트. 나와 여자친구의 유일한 커플 아이템이었다. 여자친구가 죽은 뒤 계속 목에 걸고 다니던 것이었다. 하지만 도대체 왜 이것을 달라고 했던 것일까? 나는 비구니에게 물었다. 당신의 그 목걸이야말로 악령이 꿈을 넘어 당신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지켜주던 것입니다. 당신의 여자친구는 그 목걸이를 통해 어떻게든 당신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재령 때도 그 도움을 받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격한 슬픔에 소리를 지를 것 같아 필사적으로 이를 악물었다. 악령이 내게 말을 걸 때 시끄러운 소리가 났던 것은 여자친구가 할 수 있는 것이 그것뿐이어서였는지도 모른다. 악령은 꿈에 나올 수도 있는데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뿐이라는 것에 생각이 미치자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비구니는 상냥하게 미소 지으며 말해주었다. 당신의 여자친구는 당신이 지금 당장을 행복하게 살아가면 좋겠다고 바라고 있습니다. 자신을 잊고 다른 사람과 행복해지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15년이 지난 지금 나는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다. 나는 지금 행복하다. 아버지와 형도 그 사고 이후 건강을 되찾다. 아내에게는 첫사랑은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만 이야기했다. 하지만 그 첫사랑과 함께 샀던 푸른 펜던트, 나를 지켜주었던 그 펜던트는 지금도 내 양복 주머니에 고이 들어있다. 5번째 이야기, 어느 귀신의 고백. 제가 죽기 전 그러니까 약 2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조선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마을이라고도 못할 것이 10가구 정도가 다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농사를 지어주면서 행복하게 살았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모두가 나누고 도와주며 서로를 배려했던 저희 마을. 그 마을에 대한 기억은 200년이 지난 시점인 현재 대부분이 날아갔지만 그래도 서로가 서로를 위해 주었다는 것 하나는 확실히 기억합니다. 어렸을 적부터 몸이 허약해 잔병치레가 많았던 저는 약은 다 먹어봤을 정도였습니다. 툭하면 고열이나 시름시름 아파하다 귀를 투한 채 잠들던 날들. 어찌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항상 옆에는 저를 응원해줄 누군가가 있었기에 저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화전면의 삶이 다 그렇듯 산을 태워 밭을 갈아 겨우 먹고 살 것을 구하는 삶이었지만 이런 말을 하면 우스울지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행복했습니다. 매일같이 조그마한 몸을 이끌고 어른들이 가꾸어 내신 논밭을 둘러보는 것이 좋았고 봄날 새싹이 돋아나는 것을 지켜보면서 조금이지만 희망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밤새 들려오던 귀뚜라미 소리에 노래를 부르기도 했었고 눈을 보며 상상 속이지만 마음껏 상상의 날개를 달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의미 없게 요에 누워 시간을 보내던 저는 항상 희망을 갖고 살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부모님의 활짝 웃는 얼굴을 보며 살아보겠다고 꿈을 이루어 보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매일같이 밭과 논을 갈고 땀을 흘리시며 들어오는 아버지를 닮고 싶었고
힘든 일이지만 불평 없이 저희를 하나하나 챙기시는 어머니를 닮고 싶었고, 어리지만 씩씩히 집안일을 돕는 동생을 닮고 싶었습니다. 고열이 심해졌을 때도, 비를 토했을 때도 가족이 있었기에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나 봅니다. 한겨울날 시퍼런 동장군님께서 칼을 내리치실 때 저는 너무도 아픈 나머지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현대에 사용하는 온도계라는 것으로 보자면 대략 41도가 넘었었나 봅니다. 눈이 흐려지고 몸이 쑤시더니 제 눈은 서서히 감겼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는 그로부터 만 하루가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몸이 너무도 고되고 힘이 들어 들지도 못했던 고개를 들고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어두컴컴한 곳, 사방이 벽으로 막혀있고 빠져나갈 곳이라고는 없는 그런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그렇게 49일 동안 쓸쓸히 지냈던 것 같습니다. 매일같이 저의 이름을 두고 울부짖는 소리, 미안하다 외치는 소리, 마음 한 곳에서 아픔이 느꼈습니다. 나 하나 때문에, 나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사람들, 영원히 49일 동안 이 세상에 머무다는 것이 사실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49일 동안 슬픔을 맛보았습니다. 너무도 우는 사람들이 많았기에 저는 그런 그들 곁에서 한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위해 희생해준 사람들을 위해 나를 희생하자. 49일이 지난 날, 저는 그렇게 저를 붙잡으러 온 저승사자를 뿌리친 채 이승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겨진 저에겐 영의 상태의 깨끗함을 상징하는 흰 소복이 입혀져 있었고, 죽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입에서는 피가 떨어져 내렸고, 피부는 창백한 색이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저를 위해 주었던 사람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비록 보이진 않지만 항상 그들을 보호해주고 위로를 건넸습니다. 그들도 행복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40년이 흘러 부모님과 제가 알던 모든 이들이 다 하늘로 떠났을 때 저 역시도 하늘로 올라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바쳐보자. 저는 그렇게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힘들고 지친 이들에게 밤마다 찾아가 소곤거리며 꼭 잘 될 거야. 파이팅을 속삭였습니다. 꿈속에 나타나 그들을 응원했고 그들의 앞길에 있는 불운을 저리 치워버렸습니다. 포기를 꿈꾸는 이들에게 포근함을 주어 그들을 다시 성공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정말 아프고 힘든 이들에게는 항상 따라다니며 그들을 응원했습니다. 저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저의 겉모습에 무서워합니다. 그들은 저를 이제 공포의 대상으로 생각해 피하고 또 두려워합니다. 세상이 바뀌고 예전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힘이 들고 고독하고 외로워서 자신의 목숨을 자신의 손으로 거두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디 제 고백을 읽는 여러분들, 이제 인간이 인간을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옛날 저희가 그랬던 것처럼 행복이란 만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한 귀신의 고백. 죽은 자로부터 산자에게